우리 양천구 국민 여러분께는 이제 뭐 제가 드릴 강의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물론 뭐 앞으로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원래는 정비사업 위헌 요소 가지고 사례를 몇 개 좀 끌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이제 15 대책도 나왔고요. 뭐 그전에는 97 대책 나온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30날 이제 도시정비법 발의된 게 있습니다. 어차피 그 발의 내용 거의 대부분 도시정비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항상 여기는 자주 오는데 그동안 이제 못했던 위험 요소 얘기, 물론 뭐 지난번에 이제 얘기해서 중복된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환경 변화와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한 4개 꼭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 흐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97 대책 다들 아시죠? 뭐 97 대책에서 3가지 유형 주택 공급 추진 과제와 도시정비 사업 뭐 이런 주제로 했는데 9월 7일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정부가 급하게 97 대책 발표를 했고요. 원래는 목요일쯤에 발표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요일 날 했습니다. 했고 내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나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또 그 와중에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97 대책의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뒷부분 있죠. 뒷부분이 이제 수요 억제책하고 나오면서 마치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제가 나올 것 같은 예고편이 딱 실리는 바람에 이것만 빠졌으면은 좋은 정책이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현상은 보셨죠. 어떻게든 집값이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분들은 지금이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 못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9월 7일부터 뭐 10월 중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근데 문제는 또 15 대책이 딱 나오면서 서울 전역과 뭐 경기 수도권 상당 부분을 투과제, 그다음에 규제 지역 조정 대상하고 토지로 싹 묶어버렸죠. 묶어버리면서 또 지금 지표에서는 많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거래를 못하고 전세 가격도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지표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또 실제로 토지나 이런 걸 묶이게 되면은 뭐 완전 이제 시장을 딱 얼려버리는 건데, 이제 그 안을 좀 들여다 보면은 물론 피해자들도 많고 또 이게 시장이 또 흘러가는 정상적인 시간 흐름은 보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를 잡았잖아요. 수요를 잡았는데 만약에 수요가 10이었으면 수요 1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10이었으면 10개 잡는데 수요는 사실 10개가 아니고 그 뒤에 더 많은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급과 수요를 보면은 뭐 공급을 10을 잡았으면 수요는 한 7밖에 못 잡았으면 공급을 더 줄인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차지하고 가장 구체해서 반가웠던 점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비 사업을 오래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고, 그 내용을 보면은 공공도시복합에 대해서 이제는 공공도시법화 시즌 2를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얘기는 지금 25년 2월 달에 민간도시복합법이 이제 나왔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을 더 살리겠다 해가지고 공공도시복합 시즌 2를 또 같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법 개정이 올라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공공도시복합은 어느 법에 있냐면 도시정비법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공주법이라고 합니다. 공주법. 공공주택특별법 줄여서 공주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실제로는 한시적으로 있던 것이 이번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등 재정비, 그러니까 노후개시 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선도구역 중심으로 노후개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먼저 가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입안 제한 해라, 다 풀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와중에 신탁이나 공공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도 활성화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18,000호를 30년까지 착공까지 하겠다 나와 있고, 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이제 서울 지역 안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더 많죠. 왜냐하면 공공도심복합은 좀 아주 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물론 뭐 사실 양천에도 있죠. 목동 지역이 노후계획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일단 자유롭게 재건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자, 여기 세 개가 5만 호, 6만 3천, 18,000호를 30년까지 착공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거 정비사업 제도 개선. 민간과 공공의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속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사업성을 보완해서 추진 중인 서울 40만 호, 수도권 68만 호 등의 공급을 촉진하겠다 해서 26년에서 30년까지 수도권 23만 4천 호 착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15 대책이었죠. 15 대책 나와서 투과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물렸습니다. 물론 뭐 양천 지역 같으면은 뭐 신통 들어간 거는 다 토어젠 들어가 있는 거고, 목동 지역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일단 없던 투기 과열이 들어온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새롭게 투과 지역 들어오면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전 투과 지역에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정도가. 오전에는 제가 이제 강동구에 갔다 왔습니다. 추정분담금 심의를 갔다 왔는데, 당연히 이제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이 자리나 재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양천 쪽에 평당 5천만 원 분양가 이런 거를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죠.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강동구에서 추정분담금 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6,500을 미리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강동구에서. 그럼 뭐 양천구 같으면은 당연히 그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불과 제가 이 자리에 선지 뭐 1년 반 정도 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것도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조정대상의 규제, 그다음에 토호제 규제를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이제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주담배 대출 제한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 분양 중도금 대출이 딱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 제도를 넣으면은 욕먹을 것 뻔히 알아요. 어떻게 욕먹죠? 있는 현금 능력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를 못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주담대 대출 제한. LTV가 40% 축소됩니다. 뭐 증액 없는 조건으로 기존에 이제 40% 한도에서 잔금 대출 전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6억 한도 적용인데, 문제는 시세에 따라서 비싼 주택인 경우에 2억까지 내려옵니다. 주담대가 2억밖에 못 받는 현상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 쪽에서 이제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 자, 위에는 중도금 대출, 조합원이 중도금 대출 받을 때 문제고요. 자, 어쨌든 중도금 대출은 결론적으로는 6억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근데 LTV가 줄어드는 바람에 6억이 가능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어차피 또 우리가 또 중요시하는 게 이주비인데, 이주비는 다행히 기존 대출한데 6억이었죠. 이거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프린트물 보시면요, 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월 15일 이전까지만 이제 조건부로 6억 한도 유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이 이제 계속 해석들이 바뀌면서 최근 해석은 2025년 이제 10월 16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난 데에도 6억은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내용과 이 화면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TV가 보통 50, 60% 정도 됐죠. 이주비 빌릴 때. 이제 종전산 평가가 10억이면 6억 정도는 우리가 이주비 대출을 빌렸는데, 요거는 LTV가 40% 이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6억 한도는 유지했는데 LTV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DSR 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가 이게 합쳐지면서 과연 이 40%도 더 축소될 수 있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주 철거, 이주를 모아서 한 구역 같은 문제 없고, 목동 지역 같으면 아직 좀 멀었으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골치 아픈 영향들이 있죠. 조합원 주택수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우리는 세 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건축은. 다 물론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지만 재건축 경우에 내가 집을 세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세 채까지 가능합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떠냐? 뭐 대전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은 10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서울 지역은 3개밖에 못 받는데 투기과열지구가 딱 들어오면서 하나밖에 못 받는 겁니다. 요게 이제 좀 불이익이 되는 거고, 다만 그런 게 있죠. 내가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관리처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1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종전에 갖고 있었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 두 채 중에 한 채는 전용 60제곱미터로 하고 준공하고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는 거. 요건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골치 아픈 건 요거죠. 조합원 자격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신탁 방식은 신탁자,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는 이 이후에 재건축 조합원 물건을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요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질의가 많고, 통상 좀 보면은 아마 이제 목동 지역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시행자 지정했거나 조합 설립 단계를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구청에도 많고 조합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 내용만 정확하게 좀 아시면은 뭐 답변이 가능한데, 실제로 문의를 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이제 5년 재당첨 제한. 자, 목동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여기가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관리 처분을 하겠죠. 분양 신청하고. 그런데 저쪽에 뭐 서울 수도권 다니까 만약에 이제 목동하고 가까운 이제 경기도권을 보면 광명이 있죠. 광명도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광명 8구라든가 뭐 11, 12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분양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주권을 얻었어요. 근데 목동이나 신정, 신월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쭉 하다가 5년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이 도래해버리면 그 분양 신청 못하고 현금 청산이 돼버립니다. 이게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5년 동안 정비사업 내에서는 한 번 분양 받았으면 그다음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받으려면 5년이 지나야 된다. 이게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는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15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는 투기과열 지역 묶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물건을 재개발 재건축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처분을 했어요. 이미 10월 15일 전에.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정에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광명에 하나 갖고 있고 양천에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광명보다는 양천이 훨씬 좋죠. 누가 봐도 좋죠. 근데 광명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양천에 살고 싶은데 양천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돼버린 사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죠. 물론 그 전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아까 이제 원래 97대책에서 5가지 나왔죠.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정비사업 촉진 방안으로 해가지고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9월 30날 올라가 있고요. 이제 문지석 의원님이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에 있습니다. 아직은. 내용들 보면 이제 주목할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이건 뭐 지자체가 보면 될 거고 공업지역 내에서 용적률 상한 일반 그냥 공업지역이 아니라 중공업지역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주거지역에서 그 재건축이나 재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계획 용적률이 250%인데 통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300%까지 짓죠. 300%는 국토계획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거지역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거기까지 지을 수 있는 걸 허용합니다. 도정법에서. 그런데 주거지역만 됐어요. 근데 이제 중공업지역에도 양천구 보면 중공업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적용 못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중공업지역 내의 아파트 단지 거기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용적률도 높겠죠. 거기는 중공업지역 같으면은 법적 상한이 400%니까 400%까지 질 수 있고, 자, 더 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임대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공업지역도 가능하게 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경우인데 한 개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인접한 영등포구 보면은 재건축의 경우에도 주거와 준주거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 플러스해가지고 용적률을 가중평균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법적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주거지역 같으면 300%인데 거기에 100분의 120까지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380, 90 정도까지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100분의 130으로 더 완화를 했습니다. 더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런 사업성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내용은 이겁니다. 건축규제를 완화합니다. 자, 68조 4항은 도정법에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겁니다. 조경기준, 그러니까 조경기준 같으면 우리가 그 건축법을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규모와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화 쓴 기준, 그다음에 건폐율, 대지한 공지,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예를 들어서 건립세대 1세대당 3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데는 40평형대가 많고 어떤 데는 30평형대가 많고 20평형대가 많잖아요. 다 3제곱미터면은 이건 좀 면적에 좀 차이가 좀 많고 또 어떤 지역 같으면 주변에 근린공원, 소공원이 많은데 굳이 여기다 공원을 더 제공해가지고 관리비만 더 나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완화는 어디만 됐냐면 공공재건축만 됐어요. 공공재건축 또는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재건축 이것만 되는데 이거를 모든 정비 사업에 다 풀어버립니다. 이번에 그 법 개정 올라간 거는. 그러면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도 우리는 공원이 이 정도 안 필요하지 않다.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심의를 통해서 줄인다. 이런 개념이니까 사업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이미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근데 그러면 어쨌든 괜히 길어집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착공까지 기간 동안 거의 한 2년, 3년 걸리죠. 이 3년 이 기간에 한 달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는 그 조합에서 쓰는 돈이 초반에는 좀 적다가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될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모든 용역업체에 중도금 지불량이 한 70%까지 누계가 돼요. 자, 그리고 시공사 선정은 그 전에 했겠죠. 그리고 시공사 선정했을 때 계약서가 따라 붙습니다. 계약서 보면은 뭐 물가 상승률 또는 건설 공사비 지수에 따라서 공사비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조합은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만약에 한 1000세대 규모다 그러면 공사비 물가 상승 오고 사업비 이자율 두 개 합치면은 한 달에 한 1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더 큰 규모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요즘에 이제 그 양천구에 보면 큰 단지들이 많습니다. 뭐 5천억 규모, 1조 원 규모 사업도 많아요. 5천억 규모, 1조 원 규모라고 하면은 한 달에 몇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자와 에스컬레이션 그 물가 상승 때문에 한 달만 땡겨도 굉장히 큰 이익이죠.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아예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는 얘기가 또 이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의된 지가 꽤 됐는데 원래는 소규모 정비법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없죠. 사업 시행 계획 내에 관리 처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가 나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같이 인가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은 60일 내로 하고 이 안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고 총회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든 물론 업무량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인허가 협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자, 한 달에 큰 사업장 같으면 한 달에 몇십억이 날아간다고 그랬죠. 보름만 당겨도 역시 10억, 5억 이렇게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미 다 적용하는 거니까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예를 들어 가지고 용적률 완화를 받았어요. 그 우리가 정비계획 용적률은 예를 들어 270인데 300까지 짓겠다. 30%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돼요. 이때에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총회 전에 먼저 동호 추첨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요거 이미 다 이게 배정된 후에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조합원 배정하고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그때 가면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좋은 데 주냐? 그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임대주택 같으면 34평 이해할 거 아니에요. 배정된 거 이제 계획된 거.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갈 수도 있고 나쁜 거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소셜 믹스 개념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도 서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 그렇게 하겠다 해서 요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후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관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의제 지금까지는 정비계획 위반을 했다거나 정비계획 제한을 하면요. 그러니까 올 5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있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까지도 의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의제가 됐으면 그걸로 조합 설립도 의제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법 개정할 때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법제처에서 딱 막은 거죠. 그거까지는 안 된다. 이번에 그것도 들어와서 앞으로는 입안 제안, 입안 요청, 추진위, 조합 설립까지 다 상호 의제됩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올라간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요게 그 국토위원회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하고 법사위 갔다가 본회의하고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이제 앞으로는 더 오르겠죠. 오르는 원인은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요 오늘 강의 시간 후반부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아마 정보몽땅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서울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은 그 설명이나 강의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이게 뭐 들을 기회는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는 원래 2030 기본계획은 언제 하죠? 20년에서 30년까지니까. 그러면 벌써 5년 전에 했어요. 20년에. 이미 한 겁니다. 하고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 수립을 하고요. 5년에 한 번 재검토를 합니다. 그 5년째가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을 이번에 싹 바꾼 겁니다. 많이 바꿨어요. 용적률 체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바꿨냐? 상당히 재개발재건축 쪽에는 유리하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용적률 체계를 많이 개편했고요. 뭐 일종 일반 주거에서는 상한 용적률을 좀 들어 올려주고 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또 확대하는 방안들을 많이 있습니다. 뭐 준공업 법적 상한 등 용적률 체계도 많이 개선을 했고 뭐 용도 지역 상한하면 용적률 체계도 이제 불명확하고 인허가면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공공기업 부담도 완화했고요. 공공기업 객관화하고 사업성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한 단계 상향할 때는 어떤 건 10%, 어떤 건 15% 공적 기여 했죠. 지금은 10%로 다 통일해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개수, 예를 들어서 땅이 아니라 건축물 나오면은 평가액에 70%만 인정하고 어떤 건 50% 인정하고 이런 건데 70% 인정하는 부분은 100% 인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만들었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 요거하고 저 위에 상한 용적률 친환경 적용 확대. 뭐 요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체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뭐 제 시간이 원래 유의사항하고 위험 요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고 가야 된다는 쪽만 이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용적률 체계는 기준 용적률, 허용, 상한 용적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기준 용적률은 어차피 여기는 땅도 안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은 이거밖에 못 줘. 그게 한 190이나 250 그죠? 그것만 주고 아니면 현황 용적률만 줍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만 그만큼만 줘.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나 친환경 그다음에 땅을 내놓죠. 우리가 도로 그걸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허용 용적률에서 그만큼 또 올라가죠. 땅도 내놓고 또 이제 뭐 그 친환경도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보면은 제로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변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변하고 조화 뭐 담벼락도 낮추고 이러면 용적률이 하나씩 올라가요. 이거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보면은 이걸 합하면은 15%까지가 됐거든요. 이걸 20%까지 늘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더 품질 좋은 항목을 더 많이 쓰라는 얘기거든요. 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아파트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나쁘죠? 나쁜데 잘 보시면 근데 이걸 20% 올리면서 뭐가 올라가냐면 허용 상한이 쭉 올라가면서 정비계 용적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비계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있죠. 요 사이는 우리가 더 지으면서 절반의 임대료 내놓죠. 이걸 더 폭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은 공사비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에 임대주택 짓죠. 재개발 경우에도 정비계 용적률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짓겠다, 상한 용적률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더 올린 만큼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내놔야죠. 어떤 단지는 우리는 임대주택 우리 단지에 있는 거 싫어 하면서 안 내놓는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근데 숫자를 돌려보면 그 말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세가 한 평당 아까 얘기했던 6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다. 재건축한 6천만 원 일반 분양이 나오는 단지라고 한다면 그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추가로 한 40%를 용적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비계 용적률에 260, 법적 상한 300, 한 40%더 올릴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임대료 줘야 되고 절반은 우리가 일반 분양할 수 있죠. 그럼 절반 임대료 주면서 이건 돈도 못 받아. 뭘 받냐면 표준 건축비로 건축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거의. 한 채를 24평 한 채를 1억 4천만 원을 줘요. 받으나 마나죠. 6천만 원짜리 분양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그거를 그거 안 받아도 돼.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40% 정도 그런 초과 용적률을 받으면 일반 분양 한 6천만 원 되면은 조합원 한 명당 분담금이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 정도 되면. 엄청나죠. 사업성 그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택하는 거예요. 강남 서초도 선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정비계 용적률이 더 높으면 더 이익이겠죠. 좀 덜 주면서 용적률을 찾아 먹으니까. 그런 내용이 이 두 개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쪽에서 더 많이 아파트를 가꿔라 이런 내용이고 공사비는 오른다. 대신 사업성은 좋아진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으면 주택이 아닌 비주거 시설을 줘야 되거든요. 상가 등을 의무적으로. 근데 그 상가를 지어봐야 장사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대폭 줄여주는 계획이 이번에 2030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체 복합화 유도 전략. 이건 아마 뭐 신톡이나 기존 가이드라인이 협의할 때 다 보신 거 있습니다. 공원 땅만 내놓자니 그렇잖아요. 땅 밑에 우린 주차장 쓰고 싶은데 가능합니다. 이게 입체화 계획도 2030에 들어왔습니다. 부문별로 따지면은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건 이겁니다. 뭐 사업성 보전 개수나 뭐 이런 개수들은 아마 그 전에 원래 작년부터 있었던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 재건축은 장수명, 친환경 등 상향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적용한다. 요게 2030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공사비가 월등히 비싸집니다. 그렇지만 지어진 품질은 또 월등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신통 시즌2가 9월 30날 발표가 됐습니다. 시즌2.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시가 발표한 2030 기본계획 안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게 있고, 뭐 그건 쭉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계획도 한국부동산원만 했는데 SH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준비는 안 됐지만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통 시즌2를 통해서 공정촉진 책임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이 늦게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이 왜 늦게 가냐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책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의 국장님도 계시고 다 책임관입니다. 책임관. 이게 민원 때문에 늦게 가면 가서 해결을 하고 최소한 노력을 다해라. 관리자로서.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토지 소유자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구청과 서울시 내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구역별로 갈등관리 책임관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여기 아마 구역별로는 일부는 지금 그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배정된 구역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단지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천구가 아니라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2개 단지가 저한테 배정이 돼서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컨설팅하고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모든 단지, 특히 시작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단지나 이런 단지들은 다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 코디네이터들은 그 단지 여기도 나름대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제일 전문가들을 추린 분들이 이제 코디네이터예요.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코디네이터가 190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아마 더 늘려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임관 제도 해서 공정관리, 갈등관리 책임관과 공정관리 책임관을 강력하게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환경 변화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유의사항 위주로 좀 위험 요소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그 이제 항상 매일 조합원분들끼리 누가 낫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는 부분들 한번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천구 내에서는 다 교통등 정리가 끝나 있어요. 끝나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야 우리는 조합 방식이 좋은데 신탁 방식이 좋은데 이런 말 나오는 데도 분명히 있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하자는 쪽으로 한번 교통 정리를 좀 하고 끝내볼까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제가 신탁하고 조합 싸우는 걸 보면요. 5년 전 얘기 가지고 싸워요. 다 그래요,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데가 분당 뭐 시범단지에서 떨어진 그 위반 제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하필이면 거기에 하나에 그 우리가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가 2개 단지인데 하나는 조합 방식, 하나는 신탁 방식으로 아주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아예 섞여 있으면 편한데
단지와 단지가 입장 차이가 명확해요. 그 사이에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안 가는데 하도 이제 뭐 여기저기 기관에서 부탁이 와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단 부담이 되지만 저는 양쪽을 다 까버렸어요. 조합이 이래서 안 되고 신탁은 이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신탁파와 조합파가 주장한 것들을 다 조목조목 제가 이제 다 잘못된 걸 짚었어요. 짚어놨더니 그 다음에 돌아왔더니 양쪽에서 다 욕을 하더라고요. 왜 상대방 평 들으냐.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신탁 쪽을 내가 너무 안 좋게 해서 얘기했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민원도 양쪽에 다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더 한 발짝만 뒤로 갔어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것을. 오늘은 좀 다 전체 통합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합 방식은 옛날에 운영 비리, 내부 분쟁으로 사업 주체, 자금 조달도 부족하고 못 간다. 이게 신탁파가 얘기하는 거죠. 조합을 까면서. 또 무슨 얘기예요? 사업 계획 관련해서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허가가 안 된다. 이 얘기했죠. 신탁 쪽에서. 또 뭔 얘기예요? 정비사업 비용고 계약 관리 경험 부족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그렇게 몇십 개가 되는데 그거 관리 어떻게 할 건데 전문성도 없는데 이 얘기했죠. 비용만 줄줄 샌다. 이게 신탁파가 조합을 까는 얘기죠. 자, 조합 쪽에서 신탁을 까는 얘기는 뭐죠? 과도한 수수료. 자, 총 매출의 3%나 돼. 3%면은 한 세대당 한 7천만 원 내래. 이렇게 얘기하죠. 수천만 원. 그 다음에 시행자하고 토지등 소유자 간의 분쟁. 그 다음에 그래봐야 신탁 직원 나와봐야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 회사만 좀 뭐해. 담당이. 이런 얘기로 깝니다. 그리고 갑질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서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하고 의견 수렴도 안 돼가지고 맨날 싸워가지고 결국 똑같다. 이거 뭐하러 하냐. 돈만 이렇게 많이 들고. 과연 이 몇천만 원씩 들면서 할 실익이 있냐. 이렇게 조합 쪽에서 이렇게 까죠. 자,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 얘기. 그걸 아직도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까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뭐냐면 조합 방식도 그래요. 자,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자, 인근에 경기도나 뭐 광명이나 뭐 안양, 여기랑은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은 자,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무조건 조합 설립되면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무조건 받아요. 받고 나서 지금 조합 실태 점검하는 위원들이 이 양반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조합 가면 탈탈 다 털어냅니다. 위법사항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신토 기획을 통해 가지고 정비계획, 건축설계, 인허가 가이드를 처음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인허가 때문에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조합 방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욕 먹을 거 아닙니다. 조합 방식이.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좀 전에 신통 2점 시즌 2. 자, 공정촉진 책임관을 서울시가 하고 양천구에서 해요. 진행이 안 되면 쫓아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청에서. 또 뭐가 있죠? 누가 쫓아가죠? 갈등관리 책임관. 갈등이 심하게 되면 저는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단지 2개를 제가 맡고 있어요. 구역을. 이번 달부터 맡아요. 맡는데 만약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는 거기에 화력을 집중합니다. 더 투입하고. 이게 신통 시즌2에 있는 갈등관리 책임자 구역 전담대입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 의무교육은 이미 기한은 시작이 됐죠. 서울시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서울시에서 조합장님이나 임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효율성하고 투명성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조합은 이미. 그래서 5년 전 조합을 가지고 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있죠? 최근에는 좀 규모가 크거나 통합 재건축이나 또는 뭐 모아타운 통합이죠.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PM이 다 붙어요. 그래서 정비업체 말고의 전문성은 또 물론 돈이 들지만 이 시행 수수료보다는 아주 적죠. 대출 보증 대행, 검증 업무 대행, 다양한 전문 영역 용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시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공공지원, 신통기획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됐고 기간 단축하고 신탁 수수료가 절감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방식 요것도 절감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이 5년 전에 신탁
원하는 분들한테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조합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욕 많이 했죠? 수수료 가지고. 자, 지금 신탁 수수료 어떻게 돼요? 1% 이내로 들어왔어요. 옛날 신탁 수수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아주 작아졌습니다. 야, 그럼 이게 얼마나 되냐? LH가 시행하는 시행 수수료가 총 사업비의 약 3% 정도 돼요. 3% 정도 돼요. 그 3%가 신탁사가의 시행 1%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죠? 요거는 매출이고 그거는 사업비 대비죠. 그러면 신탁사도 공공과 싸움을 하면서 상당분 경쟁에 따라서 내린 겁니다.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시행 수수료 수준으로 그보다 살짝 높아요. 하지만 그 정도 수수료 내려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뭐 5천, 6천 이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탁 쪽은.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 수행 경험. 자, 옛날에는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신탁사가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수혈했어요. 시공사 출신, 정비업 출신은 다 신탁사에서 수혈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탄탄하고 좋은 회사도 갑자기 사람을 많이 경력직을 수혈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은 투입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어떤 현장은 잘 가고 어떤 현장은 못 가고. 근데 우리는 못 가는 현장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다 욕먹죠. 그런 현상들이 신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땠죠? 신탁 방식의 수행 경험이 누적이 다 됐어요. 이미 신탁 수준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탁에서 스스로 신탁의 모임 협회는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투협에서 신탁사 직원 전체 의무교육을 지금 올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올라와서 신탁은 높은 사업관리 전문성 투명성으로 수수료에 대응하는 신탁 수수료 비싸죠. 어쨌든 1%도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기간 단축하고 사업성 제공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선택하는데 야 이건 우리는 조합해야 되는 신탁해서 망했다. 우리는 신탁해야 되는 조합해서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한번 결정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조합을 원하는 원래 하도 조합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신탁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표를 던진다. 이미 결정된 거는 저는 표를 던져줍니다. 그래야 사업이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양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이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조합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11월 21일부터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 임원분들은 6개월 내에 12시간 의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도 교육 받으시고 계시고 서울시도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받으시기 바라고요. 서울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경기도나 이쪽에 문제가 있지. 근데 우리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육을 하면서 법에 보면은 정비사업의 절차 내용, 그 다음에 윤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뭐 양천구에는 좀 제안하는 게 관리자로서의 그 관리자 능력을 좀 이런 과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준공까지 특히 관리 처분하는 현장은 굉장히 많고요.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많은 조합장님들을 이제 모셨죠. 뭐 그때는 이제 한국감정원의 담당자로서 또 소장으로서 단장으로서 뭐 어쨌든 시행자 대표니까 모신 겁니다. 모셨는데 만약에 10개 간다면 그중에 민원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어디나 있습니다. 민원. 다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나 반대파 비대위라고 하죠. 심했던 단지 보면은 자, 그분들이 도시정비법을 몰랐냐? 아니에요. 딸딸 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분들이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대단한 분들이었거든요. 하나는 또 건설회사의 또 현장 소장 출신 분들 한 분 계셨고, 자, 그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편하게 갔냐? 전문성이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그 전문성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법에도 정비사업의
절차, 과정, 내용, 윤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제가 경험상 그중에 정비사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문성은 너한테 맡길게. 그때 제가 이제 한국감정원 입장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했습니까? 네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알아. 맡겨놓고 그분이 그 사업장이 제일 잘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분은 잘하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 관리자 능력. 그분이 이제 한라중공업에서 거의 뭐 한 부하 직원이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운영했던 분이거든요. 또 군대도 장교로 갔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에 다니면 항상 의무적으로 관리자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제 관리자 교육을 서울시에서 좀 많이 한 과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합장님들도 조합장님이나 이제 이사님분들도 여기에서 이거 어디서 받아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인터넷 교육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뭐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업체와의 전문성 내용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상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동안 이제 상가 얘기를 좀 많이 못했는데, 이 얘기는 좀 이제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도 있고 지금은 이제 공사 단계도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쭉 도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워낙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설계사무소도 보면 아파트 유니트 보고 있죠. 단지 배치 보고 있죠. 모르는 사람들도 좀만 보여서 단지 배치가 여기가 이건 누구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상가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편익시설로 보잖아요. 구매하고. 상가 자체를 팔아본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파는 거는 아파트 일반 분양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 잘해야죠. 잘하는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상가가 남아요. 항상. 그리고 상가는 준공 이후에 딱 남는다. 그거는 우리는 보통 땡처리 물건이라고 합니다. 땡처리 한다면 잘못하면 뭐 그냥 반값에 팔아야 돼요. 그 순간 그 손해를 누가 가져가냐면 조합원들이 다 십시일반 내야 되는 손실입니다. 그 상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최초로 제가 담당했던 사업장이 이제 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 성북구청 종암경찰서 쪽에 있는 지금 SK 아파트가 있습니다. SK 뷰라고 좀 동그랗게 생긴 아파트인데 거기 상가를 그때 뭐 제가 사원이었어요. 사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모르고 본사 담당이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담당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니까 저는 이제 숫자만 만지고 원가를 만지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2층하고 1층 일부가 200억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이니까 200억이 나면 엄청 큰 돈입니다. 200억이 준공 때까지 못 팔아서 100억이 돼버린 겁니다. 100억. 반이 날아가요. 반이. 준공이 된 남은 물량은. 야, 그거 어떻게 해요? 저분들은 내죠. 분담금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분담금 냈다고 해서 뉴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름아름 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상가를 볼 때 많은 걸 초반에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추정분담금 심의를 뭐 요번 달만 해도 한 3번을 했거든요. 3번 오면은 뭐 조합 설립, 요즘은 다 초기 단계가 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구역 지정을 위한 게 제일 많이 와요. 많이 오면은 다 모든 설계는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상가는 조금만 우리가 살짝만 보면은 생각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규모, 분양성, 분양 시기. 이거는 우리 설계사무소는 설계하고 드로잉 아름답게는 정말 잘하고 인허가 잘하죠. 하지만 파는 분은 아니에요. 직접 파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은 아니죠. 그쪽으로 상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립 세대수 대비 상가 규모 과다한 경우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건립 세대가 1000세대인데 상가가 3000제곱미터가 넘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상가 과도한 거 아니야? 옛날에는 이 정도 되는 거 상가 일반 분양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상가 안 팔려요. 그러면 상가 어떻게 하면 줄이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줄인다는 거는 아파트를 더 올려야죠. 아침에 이제 제가 오전 10시에 심의한 데는 상가가 기존 면적이 1200제곱미터였는데 신축
계획에서는 660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했다. 어차피 상가도 일부가 이미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지하 SSM 그분은 현금 청산하겠다고 아예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 반영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반드시 설계 변경을 할 때 무조건 설계 변경 하게 돼 있어요, 다. 초반에 조합 설립일 때 한 거는 이제 물론 인허가상 설계 변경은 아니지만 다 변경 작업을 하게 되죠. 사업 시행가 나고 한 번 이상 설계 변경 다 합니다. 그때 상가도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만 보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요때의 규모를 한번 먼저 보죠. 상가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가. 그리고 분양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 관리 처분하고 일반 분양하고 아파트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상가가 남죠. 상가는 통상 준공일로부터 1년 전에 분양을 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시행하는 사람이라면 1년 전에 딱 분양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그게 안 돼요. 조합원, 상가조합원, 상가 배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못합니다. 그게 끝나야 나머지 일반 분양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관리 처분할 때 상가에 대해서 상가조합원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관리 처분합니다. 아파트처럼 그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관리 처분 인가상 하자가 있냐 하자 없습니다. 근데 상가 분양 계약할 때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하인데 1층 갈 때는 어떻게 하고 1층에서 뭐 짜투리가 나면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돌려받고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돼요. 실제 구체적인 처분 계획안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끝나야 상가 분양 계약이 됩니다. 그게 끝나야 일반 분양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반 분양을 준공일로부터 1년 전에 한다 그러면 상가는 그 전에 상가 조합 관리 세부적인 처분 계획이나 이런 건 그 전에 다 끝나야죠. 끝나면 그 기간 얼마 걸릴까요? 짧게는 뭐 한 달 반, 작은 조합 상가 조합원이 얼마 안 되는데 큰 데는 5달까지 걸립니다. 그 정도까지 끝내야 된다면 미리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조합원 처분 계획 때문에 늦춰져 가지고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반 분양했다. 그 순간에는 수분양자도 부담이 커요. 계약금 20%, 중도금 40% 이런 식으로 내야 되거든요. 쉽지도 않고. 그리고 준공까지 가면 나머지 상가 팔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싸게 파는 방법은 간단해요. 싸게 팔면 돼요. 손해를 보고. 자, 그다음에 이 규모 관련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준주거 지역에 그 얘기 뭐예요? 일반 상권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도로변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도로변에 상가를 좀 확대해서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재건축에서는 아주 완전히 큰 착각입니다. 재건축하게 되면 뭘 하죠? 기부 체납하죠. 기부 체납하는데 제일 1번이 뭐예요? 도로. 2번이 공원이죠. 도로 확폭해요. 무조건 도로 잡으면. 자, 원래는 앞에가 장사가 잘 되는 왕복 2차선인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횡단보도 의미 없고 아무데나 걸어 왔다 갔다 해. 거기 상가 잘 됩니다. 또는 일방차선 이런 데는 상가 잘 돼요. 길은 좁으면 장사. 근데 여기가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가 확폭이 되는 순간 2차선이 4차선이 되는 순간 건너편의 상권은 여기를 못 건너와요.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 그거는 이 상가는 오로지 단지 내 상가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동네가 좋아도. 그리고 지구단위계 수립 시스템 보면 어떻게 해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하기 못하게 우리가 레일 깔죠. 펜스 치죠. 그러면 완전 상권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 지역 좋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송파 가면은 많아요. 그래서 심의할 때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 다 문제 없습니다. 기존 상가가 거기는 커요.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 그만큼 짓겠다는 거죠. 원래 왜? 근데 도로 확폭이 되면 그거 줄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가 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비업체 분들은 경비업체 인허가하고 관리처분하고 이쪽 전문이죠. 설계는 아름다운 설계, 단지의 가치 극대화 이쪽 전문이죠. 그건 없어요. 여기는. 이 분야는 없고 다만 이제 그 조합에서 발품을 찾아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 쪽에 상가 분양을 했던 사람, 업체를 먼저 한번 쭉 스캔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 업체한테 뭘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문만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조합은 여러 업체한테 이 업체 저 업체 다 자문 받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든지 먼저 자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외부 상권하고 충돌 현상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상가 또 다른 거. 우리는 상가를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상가 분양에 대해서 전문가 있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업체는 이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미리 딱 스캔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딱 그 보고서처럼 만들어 와요. 그 보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D 계획이라고 갖고 MD 계획, 머천다이징 뭐 이런 상품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1층 여기에는 물론 뭐 요즘에는 1층에 은행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은행, 여기는 여기는 세탁소, 2층 여기는 대형 미용실, 여기는 병원 1, 2, 학원 이렇게 갖고 옵니다. 면적번을 딱 해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거는 재개건축조합에 그렇게 갖고 오는 거는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아예 필요 없는 빵점짜리입니다. MD는 내가 시행 주체고 내 땅에 내 건물에 할 땐 내 맘대로 할 때 MD가 하는 거죠. 백화점 판매 시설 한다. 판매 시설 허가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자, 그럼 통으로 내가 사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여기 학원 받았는데 내 맘이지. 때려 부수고 병원 하겠다는데 이건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MD가 여기 학원 자리입니다. 야, 여기 병원 할 건데 병원에 팝니다. 그렇게 팔아야 잘 파는 거예요. MD는 우리가 홍보용만 사는 거지. 자, 업체가 시행자한테 홍보할 길이 뭐 있어요? 분양자한테 홍보해야지. 그래서 MD 갖고 오는 데 있으면, 자, MD도 좋지만 실제 네가 재개발재건축 팔아본 실적을 갖고 와봐. 또는 어떻게 조합원 거를 어떻게 빨리 처분하고 뭐 할 때 그 판매 전략 이걸 갖고 와라.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모든 조합에서 다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MD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상가를 보면 아파트가 있고, 물론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시간이 없어서 가장 최근 경험 같으면은 좀 아직은 좀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에 거기에 상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컸고 주변에 이제 또 상업시설도 많고 근데 이제 배치를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상가가 크다 보니까 1층에 오픈 상가가 뭐냐면 내부 상가예요, 내부 상가. 자, 경계, 외부 경계에 딱 있으면 거기는 누구나 다 상가 문 열고 외부 고객이 들어올 수가 있죠. 외부 상가. 내부 상가는 안에 들어가서야 그 상가를 가죠. 칸막이로 된 거예요, 칸막이로. 오픈 상가라고 그래요, 오픈 상가. 오픈 상가는 이 1층 전면 상가에 한 40%, 30%밖에 가격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후면 상가. 그리고 자, 여기가 전면에 가장 좋은 목이다 그러면 뒤쪽에도 자, 후면 상가가 있겠죠. 여기는 내부 오픈 상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면에 반밖에 못 받아요, 가격을.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받을까? 그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분담금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저번 전체에. 잘 파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상가에 상권은 어디에 있다? 단지 내 상권밖에 없어요. 외부는 기대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누가 있죠?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 동선을 이제 그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는 후면 상가를 살기 위해서 약간 단차가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를 그때 이제 조경치모고 대나무 숲길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나무 심고 놓고 그다음에 그 단지 후면 상가 경계랑 그 아파트 요 공터가 있었거든요. 공터를 싹 약간 경사지가 있는데 이걸 평지로 싹 밀어버리고 나무 일부 심고 그 데크형 쉼터를 만들어버렸어요. 어디나 올 수 있게. 그래서 후면 상가를 그렇게 해서 반밖에 못 박는 거를 70에서 80%를 올립니다. 올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이쪽 출입구 들어가서 동선을 보는 거예요, 동선. 그래서 그 작업을 그래도 한 달 반 이상을 설계를 계속 설계시키고 그다음에
분양 전문가, 분양 업체 들어가지고 너네들 조직 분량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동선 관리 자체가 상가를 어떻게 파냐가 중대한 기점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지하 같으면 지하는 안 팠으면 좋겠어요. 지하는 파봐야 솔직히 공사비보다 조금 더 받고 끝나요. 지하는 지상 1층에 한 30%에서 35%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지금 기존 상가를 보시면은 지하가 1층 상가의 거의 50%가 넘어요. 가격 비율이. 왜 그렇죠? 개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신축 상가는 1층 단가에 30에서 35%밖에 안 돼요. 누가 내려가 지하를? 그럼 어떻게 하죠? 에스컬레이션 놔야죠. 에스컬레이터 놓고 그 동선을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점퍼 배치하고 그다음에 SSM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걸 협의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하를 살리는 거죠. 35% 정도의 지하를 완판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1층 가격 35%.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지하 시장 램프 높이 이거는 뭐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지하 SSM 그러니까 SSM은 이제 슈퍼마켓 대형 마트예요. 마트인데 야 이거 우리 안 놓게 안 넣어도 되지 않냐? 좋죠. 안 넣으면은 분양 입장에서는 안 팔아도 돼요. 근데 단지 구성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상가는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시설이냐면 주민 편익 시설이에요. 쇼핑을 단지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 밖에서 한참 나가야 된다. 그 단지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주변에 무슨 뭐 마트가 있고 주변에 단지 그러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가도 필요하거든요. SSM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놨는데 진짜 이런 건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지하 SSM이면 자 물류차가 그 SSM까지 가야죠. 마트까지. 근데 지하 램프 탑차 높이보다 낮은 거예요. 램프 높이가. 다 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당연한 건데 실제 설계를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이거 못 맞춘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배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거랑 관계 있어요. 점포별 전략적 구획. 관리 처분하기 전에 사업시 인가할 때 상가 점포별로 구획을 합니다. 한 점포당 한 20평, 1층인데 20평, 30평 이렇게 구획을 해요. 구획을 해서 관리 처분하고 조합원들도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가 못 팝니다. 어떻게 하면은 10평 이내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1층은.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왜? 조합은 시행자죠. 목적은 이 상가가 팔려서 영업이 정말 잘 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는 뭐죠? 파는 겁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파는 게 문제예요. 그러려면 잘라야 돼요. 자르는 순간 뭐가 생기죠? 천막벽이 생기고 에어컨이 들어와야 돼요. 에어컨 지금 웬만하면은 벽배관을 통해서 천정형 에어컨이 있죠. 자, 이게 배관이 그냥 옛날 설계를 가지고 상가 신경 안 쓰면 바닥배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가 점포마다 이거 천정형 에어컨 이 천정형 에어컨이 들어오면 벽배관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천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닥 한다면은 그냥 스탠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가는 그렇게 구성 안 합니다. 자, 그런 거. 에어컨 들어오면 뭐가 있죠? 실외기 공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공사비 증액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요.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상가 팔라고 하니까는 이거 바꿔야 된다, 저거 바꿔야 된다. 공사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서 가서. 그러지 마시고 관리 처분 정도 되면 미리 협의하고 조합설립인가에 상가 한번 들여다보고 미리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 자르는 거 관리 처분돼 이미 물론 뭐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는 크게 자르지만 실제로 시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10평 단위로 1층 같은 건 다 자를 거야.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시공사하고 싸움을 안 합니다. 뭐 여기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살짝 설계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재건축에서의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할 때 일반 분양 목표 시기 대비 약 1개월 전 조합원 분양 완료가 요게 상가 아까 그 얘기예요. 상가.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전에 근데 이제 상가 규모가 딱 봤을 때 이제 저번 달인가 이제 뭐 제가 알던 조합장님이 이제 그 수원 영통 쪽에 거기 단지 큽니다. 단지가 한 4천 세대 넘어간 단지인데 거기 조합장님하고 이제 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가서 식사하고 좀 차도 한잔 마시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총회 자료에 있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뭐 요즘 이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였으니까 상가가 눈에 보인 거죠. 하고 하는데 연도형 상가. 연도형 상가가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변에 상가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의외로 편하지가 않아요. 단지 내에서. 일부 편한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연도형 상가를 좋아해요. 인허가할 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아까 3제곱미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정도 4,000세대 단지에 아무리 상권이 좋지만 이 종전자산 평가하고 종자산 평가를 봤을 때 이걸 받으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해서 딱 보고 진단한 게 1년 반인 거예요. 1년 반 정도는 해야 완판된다. 그 얘기는 뭐죠? 준공 1년 반 전에 일반 분양 시작하려면 그로부터 한 3, 4개월 전에 조합원 분양하고 이거 점포 정리 이거 관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를 드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면서 미리 한 번씩 보면 굳이 그때 가서 불필요한 손실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게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통매각. 물론 뭐 독립정산제가 있고, 독립정산제야 뭐 다들 아시니까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매각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베일리 상가 통매각 했고, 그 말고도 일부 몇 개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를 조합원 거 빼고 나머지 통으로 다 한 업체는 다 매각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심플하고.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게, 종후 자산 평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정가 자체가 일반 분양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도를 한번 판단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이거 좀 미분양되고 뭐 해도 여유가 있다면 통매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업을 빨리빨리 하고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한다 그러면 통매각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게 제가 만약에 통매각이 통수입을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도 그럴 만한 능력과 자금력은 있어요. 있는데 실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자산운용사도 따로 있고요. 근데 한다 그러면 실제 일반 분양이 만약에 평당 5천이다 그러면은 5천에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한 4천에 받아 떠와야 됩니다. 그래야 4천에 떠와서 5천에 팔죠. 5,500에. 그게 저희가 남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합은 저희한테 4천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4천에 줄 수 있을 만큼 조합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합은 저한테 줄 것이고 없다 그러면 저희 직접 팔아야죠. 물론 그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판매 수수료 붙으면 판매 수수료는 총 매출 한 10% 정도는 붙어요. 자, 그거 하고 판매 수수료하고 분양하면서 그 고생하느니 손실 보고 통매각하겠다. 이건 하나의 선택뿐인데 한번 그거는 고민하고 여유가 있다면 통매각도 뭐 저희 회사도 가능하니까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체 타이트하게 수입 비용을 체크하신다고 그러면은 한 번 더 재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그동안 제가 상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려서 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40분 정도 됐는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다음에 15대 책하고 투가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 중에서 좀 유의할 사항. 요건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1세대 재건축에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는 거, 지위양도 제한, 5년 재당첨 제한으로 됐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걸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뭐냐? 요거는 조합집행부에서 좀 아셨으면 해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 세대 분리했어요. 세대 분리했다는 거는 도시정비법상 세대 분리해서 인정받는 건 뭐죠? 만 19세 이상이나 뭐 결혼한 자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대 분리했어요. 분리했는데 분양 신청 만료일 후에 했다 만약에 무슨 얘기죠? 관리처분은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관하고 종전 종후자산 평가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봉지약 체결하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분양 신청 공고를 하죠. 분양 받으실 겁니까? 청산하실 겁니까? 분양 받는다면 몇 평형을 원하십니까? 자, 이게 분양 신청입니다. 그 기간을 주죠.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조합이 정하는 날이 끝난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세대 분리했어. 야, 우린 두 세대니까 각각 줘야지. 왜? 단지 내 각각 소유하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1세 1택에서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 기준일, 즉 분양 신청 만료일 이전에 구분된 것만 인정합니다. 세대로 구분. 그거. 그다음에 또는 등본상 부모님과 자식 간의 주소가 똑같다. 이런 경우 있죠. 네, 근데 분명히 자식은 그 단지 내에 다른 집 갖고 있어요, 이미. 거기 세 주고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재개발에서는 좀 달리 보죠. 재개발은 보통 단독주택인 경우에 주소가 하나인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인데 호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소로 된 건데 다가구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 살고 있는 그 호가 독립적인 호라는 걸 증명을 하면 각각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해외 거주해. 그리고 자식 집은 세를 줬어. 부모님 집도 이제 구역 안에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부모님 집 주소지로 등록을 해놨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원칙대로 하면은 1세대죠. 근데 해외 거주 사실 증명만 있으면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야, 부산에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 나는 생활하고 있어. 회사에. 그래서 나는 세를 주고 부모님 집에 지금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어. 나도 인정해줘야지. 얘는 인정 안 됩니다. 얘는 개인적인 사실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해외는 부득이한 사정. 이거는 부득이하지 않다. 왜? 솔직히 국내에 있으면 주소지 글로 갈 수 있어요. 기숙사로.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만 대충 이해하면 1세 1주택이 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동거인. 우리 가족인데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분이 있죠. 어떻게 처제가 동거인으로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그 국토교통부는 세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거인인데 동거인도 구역 내에 집이 있어. 저기. 세를 주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주민등록 등본 안에 있는데 그럼 같이 1세대냐? 국토부는 1세대가 아니라고 해서 따로 분양권을 따로따로 적용하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1세대로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국토부는 실질적 주거 생계를 공동 소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고 서울시는 동거인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생계를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동거인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처제가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여기서 살고 있다. 뭐 자기 집은 우리 구역 내에 단지 내에 세 주고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처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도 직장도 안 다녀. 그럼 제가 먹여 살려야겠죠. 그건 뭐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원이에요, 그냥. 그건 판결 가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독립적으로 나 월세 또박또박 내고 있어, 생활비. 독립적으로 하고 있죠. 그게 인정되면 판결에서 이깁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또 아실 게 조합원의 개념은 또 한번 이게 투과지역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죠. 동의서를 내든 안 내든 조합원이죠. 재건축은 뭐예요?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입니다. 여기 어떻게 달라요? 다른데 재개발을 보면요. 1조합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하는데 땅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지만 1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럼 뭐 재건축도 한 집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1조합원으로 보죠. 자, 이게 원칙. 그 다음에 1세대에 속하는 때
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각각 우리 단지 내에 한 채씩 갖고 있어요. 1세대죠. 집사람이 저쪽에 살고 있어도 1세대죠. 이거는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토지증 소유자, 1조합원, 1분양대상. 이게 원래 기본 원칙이고 여러 명이 공유 1조합원. 한 세대에 속하는데 1조합원. 이게 원칙입니다. 또 빨간색 글씨. 우리가 다물권이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됐거나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 내가 3개 갖고 있는데 팔았어. 이를 각각. 그러면 같이 1분양대상, 1조합원이에요. 같이. 내 거를 사간 사람이 현금 청산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1조합원이에요. 그러면 같이 투과지역이니까 하나 받는 거예요. 하나. 그게 다물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설명했고, 근데 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양수자 또는 관리처분 인가 후의 양수자는 조합원 지위 안 되죠. 그 얘기는 분양권 없다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시는 사장님들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토지증 소유자도 알아야 돼요. 왜? 도정법 122조에 보면 뭐냐면 설명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집을 남한테 팔라고 할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매수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분도 의무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예외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거주자.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고 있었다. 제가 1가구 1주택으로서 제 거는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요 1가구 1주택은 내가 팔 때만 1가구 1주택이면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딴 데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토부 전산자료에서 1가구 1주택 확인 서류 발급 가능하고요. 소유기간은 공부로 하고 등기부 등본, 거주기간은 초본으로 가능합니다. 또 참고로 이제 투과지역에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예외 조건이었는데, 자, 또 있죠.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신월동에 살고 있고 조합원인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직업적인 문제로 여기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직장 때문에. 그럼 제가 가면 돼요. 근데 세대원 전체가 가는 경우에 제 거 팔 수 있어요. 요건 요겁니다. 저는. 근데 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시행령이나 보면은 예를 들어 진단서가 1년 이상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전원이 못 이죠. 상속받는 건 좋은데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돼요. 무조건 다 세대원 전원. 해외로 세대원 전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단계별 사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시행자 지정 후에 3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지 못했다. 이 경우 3년이 지나고 사업 시행 인가 나오겠죠. 요 단계에서 팔 수 있습니다. 제 집을. 요때. 그러니까 단계별 사이와 사이 기간 중에서 3년이 지난 경우로서 요 사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와 착공 3년 요 사이에 요때 팔 수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 또 3년 요 사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즘에 35층에서 49층까지 가죠. 35층이면 아까 몇 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40인데 지금 이제 45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 넘어가니까 준공 전에는 팔 기회가 다 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판례 얘기인데 판례 얘기라서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아마 읽어보시고 복잡해요.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5년 재당첨 얘기했죠. 재개발을
여기서 관리 처분했는데 이쪽 재건축, 야 저쪽 재개발이고 난 재건축인데 필요 없습니다. 다 도시정비법 하에 있는 사업이라면 5년 재당첨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떠냐? 또는 소규모 재건축은 어떠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자, 3년 전에 광명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제가 분양 신청을 했고 관리처분 인가를 득했어요. 3년 후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거는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까지 해석상. 왜냐하면 5년 재당첨 제한은 도시정비법에만 있습니다. 요게. 나머지는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그냥 주택법에 있는 재당첨 제한이에요. 이거는 일반 분양에 대한 재당첨 제한입니다. 근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공급 규칙에서 재당첨이 있는데 잘 보면 뭐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1호에 뭐 몇 호 뭐 있다고 같은 건 7호 감옥 추가 지역에서 공급되는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7호 감옥 뭔지는 몰라 이것만 보면. 근데 이걸 보면은 뭐냐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이 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 있네. 그럼 이것도 보니까 여기에 홀을 보니까 요거인 경우에는 이항 중 7호 감옥인 경우에 5년간 5년 재당첨 제한이네. 요 판단을 가지고 야 그러면 저쪽에 재개발 받았으면 가로주택도 이거 분양 신청 못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이 주택법 자체는 우리가 일반 분양에 대한 사항이에요. 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가로주택 정비 이 7호는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재개발 재건축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일반 청약 못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 투과 지역에서 청약 당첨되면 다음 청약 안 되죠. 기간 내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정법에 있는 5년 재당첨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약 재당첨하고 같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동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우리가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사로부터 차입을 하죠. 대여를 하죠. 뽑고 나서 보통 이제 입찰 보증 금으로 뭐 전용에 쓰네 마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기금 대여도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하는 게 그 얘기도 있어요. 국토부에서 주택 도시 기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비 사업비를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빌려오기도 하지만 실제 본 사업비에 들어가면 사업시 인가 끝나고 계속 들어오는 사업비는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허그 대출 보증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조달을 합니다. 이거는 조합 방식도 그렇고 신탁 방식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허그 대출 보증할 때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야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협의 들어가려면 문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꾸며야 돼요. 허그의 양식 맞게 하고 서울시 정보공무당에 있는 양식 맞게 다 꾸미고 정리해야 되는데 문서만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장부에 있고 각 용역별로 다 집계표하고 관리대장 만들어 놓죠. 자, 서울시에는 정보몽땅이나 운영규정, 회계규정을 보면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게 하나의 용역이면은 우리가 그 계약금, 중도금 기준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언제 얼마가 나가고 예정액, 집행액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집행액 누계, 그 다음에 부가세 나간 거 얼마, 그리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전체 총괄 합계. 이게 용역계약 관리 대장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게 또 꾸준하게 관리가 그냥 표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허그대출 보증한다고 서류 맞추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맞춘다고 괜히 시간 끌잖아요. 그러면 2주 개시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부터 점점 늘어나요. 한 달 반이면 끝날 거를 2달, 석 달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 기간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조금만 당겨도 아주 저한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쓸데없이 이 장부하고 이런 자금관리 기록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목당이나 회계기준 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장부 정리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꾸준하게 해서 조합 자체적으로 배당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합계획과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다 해본 겁니다. 다. 그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해놓으면 괜히 쓸데없이 일만 커져요. 그래서 할게 요겁니다. 자금 수지 보고서, 수입 지출 내역, 현금, 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증빙 관리가 다 되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대출 보증을 통해서 이주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해서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를까 했는데 2022년 6월 10일 날 개정된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홍보도 안 됐고 개정된 내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자, 추진위, 시행자, 자금 차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대행한 상대방 차입의 이자 및 상환 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군수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 있어요. 그냥 우리 단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옆 단지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들도 신고했냐 물어보시고 구청에서도 혹시라도 신고 안 된 데 있으면은 전화해서 이거 신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뭐 양천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송파 강동 가니까 법에 분명히 하여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자, 시행령 볼까요? 자금 차입의 신고는 추진위 또는 사업 시행자에서 차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여한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신고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셔서 물론 뭐 양천구에 있는 추진이나 조합들이나 시행자, 신탁사들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안 한 데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챙겨서 이런 구청하고 미리 통화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관리처분은 수없이 많이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한 2번 이상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관리처분을 위한 일정 관리예요. 누구나 다 사업시행인가 나고 분양 신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관리처분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그 타임테이블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간은 돈이라고 했죠. 이때부터는. 이때는 달려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인가 나면은 관리처분 위한 종전평가하죠. 만약에 법이 9월 30일 말 개정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왜? 그때의 분양 신청하고 요 기준일을 뭘로 갈 거냐면 종전평가 기준일은 뭐냐면 통합심의 완료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다. 자, 볼게요. 종전평가하죠. 그 다음에 시공사 본계약하죠. 수정분담금 작성해서 심의 받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그제서야 통지를 합니다. 얼마?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에 종후자산 평가가 완료가 돼요. 분양 신청 통지하고 한참 있다가 그 전에는 아마 엑셀표로는 미리 받겠지만 하고 자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분양 신청 딱 끝나면은 총회와 인가까지 이제 꾸준하게 달려가는 건데 자 총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분양 신청 끝난 걸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분양 설계를 맞춰야죠. 가설계를. 그걸 맞춰놓고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절차 서류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이사회 회의죠. 대의원회 회의죠. 자, 그럼 얼마 걸려요? 여기에 이사회 대의원회하고 협력사회 검토하고 한 달 걸리죠. 총회 준비하는 기간까지. 자, 그러면 일반 총회랑 똑같나요? 여기가? 14일 전 공고하고 무슨 일주일 전에 자료 배포하고 아니죠. 한 달 전에 뭔가를 통지해야 돼. 뭘 통지하냐면 조합원 개별 분담금, 종전자산 평가에, 종후자산 평가에, 그다음 또 뭐죠? 일반 분양 계획,
보류지 계획, 임대주택 계획 이거를 총회 한 달 전에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한 달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총회 준비한다고 하고 총회하고 요 2달 걸리죠. 그 다음에 총회 끝나고 바로 인간 신청 되나요? 속기록 나오고 속기록을 기반한 의사록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회까지의 업무를 집계한 관리처분 계획서가 나와야죠.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미리미리 해도 보름 이상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쭉 하면 정말 아주 빠듯하게 하고 뭐 완전히 뭐 신적으로 퍼펙트하게 준비를 다 했다 해도 2달 반이에요. 2달 반 후에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 신청하면 어디로 가죠?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으로 가죠. 검증 가서 뭘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봐요. 분양 신청 통지 잘했냐? 조합원 한 명 받아 분양 자격이 있냐 없냐? 여긴 무허가 주택인데 어떻게 되냐? 여기는 공유인데 합해서 90제곱미터가 넘냐 안 넘냐? 이거를 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부동산원은 그거부터 해가지고 전체 끝까지 다 보는데 30일이 안 걸려요. 자, 30일 다 보고 보완을 딱 때려버리면 그때부터 조합은 죽어라고 보완 업무를 해야겠죠. 부동산원은 보완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들어오면은 자, 어차피 업무 기간은 끝난 거예요. 30일 이내 다 했어요. 검증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완하는 것을 또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관리처분 검증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은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활용하면 될까요? 요걸 활용하면 돼요. 분양신청 끝나고 어차피 검증기관이 됐든 인가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가권자가 보려면 어떻게 보죠? 여기서부터 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하면 이 기간에 하고 나서 보완을 요청하겠죠. 이 기간에. 그럼 보완이 들어가는 거죠. 보완할 게 제일 많은 게 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미 보완 해가지고 나머지는 절차 총회만 보면 되니까 이 관리처분 검증을 확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석 달 걸릴 거 한 달 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럼 돈이 얼마나 있죠? 한 달에 몇십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지는 뭐 2억 3억이지만 요때에 우리 그 관리처분의 분양 신청을 한번 먼저 검증해줘 라고 하는 게 사전검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보면요. 우리가 5월 달에 시행하는 법은 총회 끝나고 나서 조합은 인가 신청하기 전에 총회 끝나고 나서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전검증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부동산원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홈페이지 어딜 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수수료 밑에 조그맣게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뭐 부동산원도 그렇게 사전검증 들어오는 거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정식 검증 들어오. 근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조합은 기간 손실을 없애고 금융 손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증은 요때 필요한 거다. 그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5천억 공사일 때 그냥 에스컬레이션 3.5에서 4.5면은 4.5% 정도 되면은 한 달에 14억 정도예요. 여기다가 이제 유의자 되어 있으면 금융비용 더하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비용을 좀 기간적인 걸 짧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들어갈 게 이제 조합설립 초기 단계는 아주 기간 때문에 손실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 후부터는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요 당시에는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바빠요, 조합은. 필요하면은 우리가 계약직, 알바라도 써서라도 조합의 인원 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앞으로 받습니다. 어느 단지나 받아요. 지금 받은 단지도 꽤 재개발 쪽에는 있을 것이고 앞으로 시작하는 목동 단지는 다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사받는 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오로지 용역 계약, 선정 계약, 입찰 이것만큼 아주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5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는 수의계약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5천만 넘으니까 일반 계약, 일반 입찰. 근데 제한 경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일반 입찰할 때는 어떤 제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생각하면 이게 왜 안 돼?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이제 우리가 정보몽땅이나 보면은 자료실에 이게 있어요. 요거는 찾기 어려워요. 국토부에서 나온 실태점검 사례집 보면 이건 거의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찾을 수 있어요. 서울시 거. 정보몽땅이 있으니까. 다만 비슷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은 일반 계약에 대한 체크리스트 조합에서 점검을 할 때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점검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기간을 지켰나 보다 이런 거. 조합도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6월 말까지는 이제 어쨌든 공공기관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공공기관도 무수히 많은 입찰을 하고 하죠. 그때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나 다 집중적으로 조정 역할을 많이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조정 역할,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서울시는 당연히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하고요. 저도 이제 4월, 5월 달에 한 2주 정도 분쟁을 했는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공사비가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공사비가 내려올 일은 없어요. 왜? 자, 안전관리. 지금 현장에서 뭐 사람 한두 명 죽으면 정책적으로 안전관리 해야죠. 하필이면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어. 더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안전관리 강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공사는 공사기간 늘려야겠죠. 옛날에 40개월짜리가 43개월, 45개월 됩니다. 뭐가 되죠? 공사비 오릅니다. 친환경, 아까 이미 계속 올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단지 가치가 비싸질 것이고 또 그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인건비는 매년 5.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보통 공사비의 한 50% 반은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료는 올해는 아마 오르지 않을 거지만 꾸준히 오를 거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도 미리미리 대응하셔라까지 해서 제가 9시에 딱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5분 늦어버렸네요.